자, 드디어 17강 이제 거시경제 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시경제는 이제 미시경제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보면 이제 17강의 내용이 많죠. 그런데 거시경제 기초라고 해서 근데 내용을 여러분 이제 거시경제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조근조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17강 이론편을 둘로 나눴습니다. 자, 처음 할 거는 뭐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차이, 우리가 실증경제와 규범경제 차이 할 때 이제 초반에 이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 미시경제에서 썼던 모델을 그런 분석 방법, 뭐 이런 거를 거시경제에 그대로 쓸 수 없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게 구성의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볍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GDP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느낌, 이거 교양이니까 좀 가벼운 느낌으로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냐. 아니 그래야지 국민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또 표를 얻고 인기도 얻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거시경제의 목표는 물론 물가도 있고 국제 수지도 있고 이자율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핵심 변수들이 오직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건 뭐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게 뭐죠? 생산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박수 받겠지.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제1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이제 분석하고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GDP를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GDP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예요. 이 거시경제에서는. 그래서 이거 다루고, 근데 이 GDP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명목, 실질 GDP가 있고, 이 생산과 별개로 GDP를 활용해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요 4번에서는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17강 기초거시경제, 거시경제 기초 1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미시경제 얘기할 거 없죠? 개별이란 말이 있잖아요. 개별, 뭐 소비자, 개별 생산자.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하고 이윤 극대화, 개별 상품, 시장의 균형. 또 여기에 뭐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뭐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신 게 다 미시경제의 주제들이죠. 그래서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거시경제는 여기에 대해서 뭐냐? 미시경제가 나무라면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거시경제는 숲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나무가 이제 개별을 보는 거예요. 숲이니까 이 나무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단위가 요거보다는 더 큰 가계, 기업, 정부 요 수준에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개인들을 다 모아놓으면 가계가 되고 생산을 하는 개인들을 다 모아놓으면 기업이 되고 얘네들의 경제활동의 인프라나 제도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는 거를 또 그런 주체는 정부잖아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보겠다.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들이 다루는 변수들은 총량 변수들이에요. 총계 다 합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변수 가장 중요한 제가 제일 먼저는 GDP. 요번 시간에 볼 겁니다. 이 GDP를 활용해서 이제 물가 수준도 볼 거예요. 가격을 다 더하는 걸 이제 물가라고 표현하죠. 이 물가가 오르는 거, 인플레이션, 내리는 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올라. 그런 거 이제 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또 하나가 이 GDP와도 관련돼 있지만 이게 높으면 실업률은 낮아지죠. 아주 중요한 변수죠. 경제 성장률, GDP가 올라가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하죠. 또 개방 경제에서는 국제 거래도 해야 되고 국제 무역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자본 거래도 해야 되고 환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시 경제에서 다루는 변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야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기초편이 끝나고 나면 경제 성장을 다룰 거예요.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이건 장기적인 생산의 변화예요.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어나는 거. 근데 경기 순환도 배울 겁니다. 경기 변동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얘는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단기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경기 순환 요런 거 얘기할 때 총수요 관리 정책에서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부분을 같이 다뤄줄 겁니다. 여러분 정책을 다룬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총이란 말을 항상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돈 얘기할 거예요. 원래 미시경제에서는 돈 얘기 안 합니다. 편의상 몇백 원이다 가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물물교환 수준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시장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 하는 겁니다. 뭐 국제무역, 국제금융, 이제 개방거시경제에서는 이런 걸 다루. 요때 이제 환율 얘기도 나오겠죠.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이제 가면서 성장 다루고 또는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 다루고 화폐 다루고 그다음에 경기 순환 다루고 무역 다루고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건데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림이 이제 하나로 조금 단순화시켜서 어, 본질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림을 이제 하나 살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진행하면서 완성이 될 거예요. 어쨌든 분야도 이렇다. 이것도 뭐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자, 이제 구성의 오류예요. 우리가 미시경제, 이게 나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숲을 다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숲을 이해하려면 나무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됐다. 당연하죠. 숲을 구성하는 게 나무니까 연결됐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거시경제 현상과 개별경제 주체의 단순 합과는 동일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나무가 10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숲은 나무 더하기 해서 나무를 10그루 더한 게 숲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숲이라고 했을 때 전체잖아요. 여기 숲에 나무가 10그루가 있어. 그럼 이 나무 10그루를 다 더한 게 숲이냐? 그렇지 않지.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 있을 때와 두 그루 있으면 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산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함유량도 변화가 10그루는 또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부분을 합한 게 전체가 아니다. 이 느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2년 우리 월드컵 했잖아요. 2002년. 그럴 때 한국이 스페인을 이겼죠. 그러니까 11명 개인을 봐보면 스페인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 명 한 명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 11명이 하나의 팀 전체의 것이 팀으로 가니까 단순히 11명의 능력을 다 합한 것보다는 훨씬 큰 어떤 능력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시경제 이렇게 단순하게 더한 거를 2라고 하는 거를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야. 전체는 오히려 더 큰 우리나라 팀은 개별 선수들의 능력의 합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선수들의 능력을 합한 걸 우리 팀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 이게 요점이에요. 구성의 오류.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학과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가 더 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들만 봐서는 나무만 봐서는 전체 즉 숲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더 큰 무언가를 봐야 돼. 그러므로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분석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시경제 할 때. 이걸 이제 거시경제의 역설이라 그래요. 미시적으로 개별 경제 수철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겠죠. 이기적, 합리적으로. 그러면 거시경제적으로도 합리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시경제는 오히려 비합리적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거시경제를 만든 장본인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인데 뭐 이게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말은 이거죠. 절약의 역설이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걸 절약의 역설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저축의 역설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기 왔다는 건 이제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개인이라면 아껴 써야 되죠. 저축을 늘리고 다시 말해서 절약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약해야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자 개인들이 다 합리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껴 써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전체로 봤더니 이제 국가 전체요. 거시적으로 봤더니 국가 전체의 소비가 주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저축을 늘렸다는 얘기는 돈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 절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봐보면 소비가 준 거예요. 소비가 주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생산이 주는 거야. 안 팔리니까.
생산이 주니까 고용을 줄일 거예요. 고용을 준다는 얘기는 실업이 는다는 얘기예요. 실업이 는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소득이 어떻게 돼요? 주는 거야.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다시 줄어버리는 거야. 국가 전체적으로는 훨씬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쁜 결과. 그러니까 절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소득을 좀 더 벌려고, 돈을 좀 더 모으려고 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소득이 줄더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국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이게 바로 절약의 역설이에요. 이걸 적어 놓은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개인들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냐면 이 개인들이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1,000만인의 신용카드가 나왔거든. 그래서 개인들이 절약을 안 했어요. 막 써버렸어.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난 거야. 생산 살아나, 고용이 살아나, 실업 줄어, 소득 늘었어.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끝낸 거예요. 그 대신 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몇백만이 신용불량자가 된 거지. 근데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냐? 절대로 이런 짓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 저축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 국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이 바로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다른 분석 모형이 필요하다. 구성의 오류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왜 GDP부터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소득을 국가 전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립시다. 그러면 생산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게 생산 지표예요. 생산. 그게 GDP라는 거야. 그런데 95년일 거야. 199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GDP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GNP를 썼다고. 요 N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을 얘기하는 거야. 내셔널. 요 D가 뭘 의미하냐면 domestic, 국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국제법으로 얘기하면 GDP는 속지주의라 그러죠. 국제법에서는 속지주의. 땅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국경 개념입니다. 근데 GNP는 국적주의, 국민주의, 아니 국적주의, 속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속인주의.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은 GDP인데 첫 번째부터 갈게요. 둘 다 똑같아. 하나만 달라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을 씁니다. 얘도 일정 기간 동안. 요런 걸 이제 경제학에선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이 흐를 유자거든요. flow. 여러분 매일매일 만들어지잖아요. 물건이 계속 가. 그러니까 오늘 몇 개 만들었어. 이렇게 측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생산량이 만들어지게 기다려. 흘러가게. 그러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만든 거를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제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건 뭐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GDP와 GNP 국경 안에서 즉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면 외국 사람이 만들어도 우리나라 GDP인 거야. 근데 GNP는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든 외국 사람이 만든 건 여기는 안 들어가. 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만든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GNP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국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게 뭐냐? GDP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고용되고 고용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야. 소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이거야. GDP가. 무슨 얼어 죽을 국적이냐.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만들었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은 이걸 쓸 겁니다. 계속.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생산된 거야. 즉 이거는 뭐냐면 중고 제품은 여기는 해당 사항 없어요. 만약에 1996년도라고 하면 1995년도에 만든 거는 만든 걸로 거래되는 건 96년 GDP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해에 만드는 거야. 그 해에 생산된 거예요. 중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전해에 만들어진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부동산에서 신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매매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GDP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오케이. 중고 거래는 그 GDP하고는 상관없다.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거라는 거예요.
중간 생산물, 중간 투입물 이런 것들은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GDP의 개념이 뭐냐 이거야. GNP랑 살짝 비교도 해둘 필요는 있겠지만 자,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반드시 생산된 거예요. 그거의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치로 환산해 갖고 돈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거래 안 되는 건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럴 때 중간 생산물, 중간 투입물은 빼야 된다. 자, 이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로 간 거예요.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생산. 그러니까 생산 얼마치를 생산하냐. 요 예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 끝나요. 농경지가 있었어. 근데 아무것도 재배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생산된 가치는 0원이었겠죠. 근데 어떤 농민이 요 농경지에서 밀을 재배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다 만약 내다 판다 그러면 17억 원의 가치를 재배한 거예요. 근데 요 17억 원을 제분업자가 구매를 한 거예요. 구매. 그러면 요 밀은 중간 투입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제분업자가 이 밀을 구매를 해서 밀가루로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시장에 내다 팔면 그게 24억 원어치가 되는 거야. 요 밀가루를 빵 제조업자가 다시 구매한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뭘 만들었겠어요? 빵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빵을 파니까 30억 원인 거야. 요걸 소비자한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요 앞에서도 정의상 제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최종 생산물이 여기서 뭐겠어요? 빵이에요, 빵. 그게 30억 원인 거예요. 30억 원. 그러니까 요 해의 GDP는 요것만 만든다고 하면 30억 원인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 부가됐다 이거죠. 자, 농민이 원래 농경지에서 플러스 부가시킨 가치가 얼마예요? 17억 원인 거야. 그렇죠? 밀을 만들면서. 자, 밀에서 제분업자가 부가시킨 게 얼마예요? 17억 원짜리를 24억 원으로 만들었잖아요. 7억 원 늘렸죠. 밀가루를 만들므로써 요 밀가루를 가지고 빵 제조업자가 빵을 만들면 30억 원이니까 24억 원, 30억 원으로 더 부가 6억 원이 더 부가됐죠. 6억 원. 요걸 부가가치를 다 더해도 30억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GDP 생산 측면에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이라고 제가 총자를 왜 집어넣냐면 지금 요것만 봤지만 이거 말고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비행기도 있을 거고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최종물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 빵,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식탁 뭐 이런 거 요거 다 더한다는 의미가 돼요.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 든 거고요. 부가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빵의 부가가치, 자동차의 부가가치 이런 걸 다 해서 다 부가가치끼리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요 하나를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논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총자를 넣어준 것 뿐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제가 중간 생산물은 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산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구매하는 생산물이지만 생산물이에요. 요거는 한 번 생산 과정에서 모두 소모되어 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제분업자가 요 밀이라는 생산물을 구매했잖아요.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를 만들면서 밀이 다 소모돼서 없어졌죠. 밀은 어디에도 없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밀가루를 만든 중간 투입물이야. 자, 그 다음에 밀가루는 빵을 만들기 위한 중간 투입물 되는 거야. 얘 가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 투입물은 나중에 여러분 자본재하고 제가 살짝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중간 투입물인데 자본재는 약간 달라요. 자본재는 공장을 만들어 놓는 것, 거기다가 생산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본재는 최종 생산물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기억할 건 중간 투입물은 GDP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17억 더하기 24억 더하기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30억 혹은 요 제일 출발부터 중간중간에 부과된 거 요렇게 부과된 가치를 더하면 된다. 이 GDP의 유용성과 한계, 특히 한계점이 중요한데 유용성은 뭐냐면 경제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를 파악하는 지표, 그 다음에 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생산 지표로 성장 지표로 기본적으로 생산 지표로 쓰는 게 GDP입니다. 근데 한계점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미 나왔죠. 첫 번째
분명히 GDP 정의 내릴 때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들어간다 그랬죠. 시장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제외한다. 그래서 육아 및 주부의 가사노동이 간의 생산, 이거 서비스잖아요. 이거는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가사도우미는 돈을 주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죠.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건 외부 경제에서 보셨지만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사도우미는 GDP에 들어가요. 이 GDP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주부가 하잖아요. 그러면 GDP에 안 들어가. 이게 제외되기 때문에 GDP가 어떻게 돼요? 원래보다 과소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들어가야 될 놈이 빠졌으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합법적 거래만 GDP에 들어갑니다. 지하경제, 마약, 밀수, 노점상 이런 건 세금 안 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돼요. 제외. 그러니까 역시 GDP가 어떻게 돼요? 과소추정이 됩니다. 과소추정. 자, 요 두 가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또 추가해보면. 자, 마지막 거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좀 복잡하니까. 물적 자본이라는 건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를 돌리는데 그럴수록 감가상각이는 기계가 마모되잖아요. 이건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는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죠. 자동차도 많이 돌리면 감가상각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듯이 기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적 자본. 기계도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를 떨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계 가지고 10억 원을 만들면 감가상각이 1억이 되면 실제 GDP는 9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10억으로 그냥 가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다. 원래보다 좀 뻥튀기가 될 수 있겠죠. 약간. 근데 여기 삶의 질 파악의 퀄리티, 이거 이제 복지 수준, 여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생, 이거 복지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가 시간. 생산과 관련된 시간 소비만 GDP에 인정해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소비 시간이라는 건 노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고, 여가는 여러분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봐보면 여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어. 그러면 잘 레저를 즐기고 오면 다음에 생산에 기여를 하겠죠. 근데 이런 여가 같은 거가 생산과 상관없다 그래서 여가의 가치는 GDP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산과 관련된 거, 생산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가 이 외부성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여러분 여기서는 외부 불경제 환경오염, 생산활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오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제복지의 부정적인 존재죠. 이 부작용들은 환경오염. 이걸 고려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복지를 너무 뻥튀겨서 보여주는 거야. 자동차 100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오염이 10억 원어치 생겼어요. 운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오염된 거를 GDP에 계산하지 않음에 따라서 실제 삶의 질이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요건데, 그래서 환경오염까지 GDP에 넣읍시다라는 걸 그린 GDP라 그런 거예요. 오염 피해액을 고려한 GDP를 뭐라 그래요? 그린 GDP.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살짝 알아두시고, 환경오염 되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 방문도 늘겠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오염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염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고, 의료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오염 때문에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과다 계상이 된다 이거야. 과장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 한계점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GDP를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GDP를 측정하면 되잖아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나 부가가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계점은 이제 있지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GDP 계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시장 가치,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개당 1,000원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GD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장 가치라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명목 GDP라는 건 그 해의 가격에다가 그걸 당해 연도 가격, 이걸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경상 가격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이제 경상가격 GDP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의 생산물. 예를 들어서 요거죠. 그 해에 10개를 생산했어요. 그 해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한 개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이 그 해에 뭐가 돼요? 명목 GDP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요 그 해만 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예요? GDP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1995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2030년 너무 길긴 하지만 여기 요 기간 동안 95년에 비해 2030년이 얼마나 GDP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생산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물가만 올라도 명목 GDP가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생산을 못 보여줘.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바로 요걸로 쫙 보면 돼요. 2030년, 2035년이에요. 그러면 그 해의 명목 GDP를 계산해 볼게요. 생산 10개 했고요. 한 개 라면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 2030년의 명목 GDP는 둘을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10,000원이에요. 자, 35년 10개 만들었어요. 생산량. 라면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해 곱하면 돼요. 그해 명목 GDP는 2,000원이야. 이것만 보면 GDP가 올랐잖아요. 시장 가치로 보면 야, GDP 늘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생산이야, 생산. 몇 개 더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산은 10개, 10개 똑같잖아요. 다만 가격, 물가, 가격이라 좋고 물가를 줬습니다. 가격,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GDP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생산량이 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생산량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못 보여주는 거야. 명목 GDP를 비교를 하면.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실질 GDP인 거예요. 이거는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한 거야. 이거 지금 여기 변했잖아. 그러면 물가를 고정하는 거지. 그렇다면 무슨 가격을 고정시켜 놓으면 돼. 그래서 이 고정된 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변 가격, 변하지 않는 가격.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2030년을 기준연도라고 놓고 그의 가격 있잖아요. 1,000원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고정, 불변 딱 시켜놓고 그러면 비교할 수 있죠. 2035년에는 요 생산량만 놓고 가는 거야. 그의 생산량이 요거죠. 요 둘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년도의 가격도 10,000원이고 35년도의 가격도 10,000원인 거야. 가격이 고정됐죠. 이 고정된 가격을 기준연도, 비교연도라고 줬습니다. 가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산량만 요 고정된 가격에다 곱해보면 여전히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GDP가 안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GDP 불변이잖아요. 늘지 않았어. 생산량이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생산량 변화만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른 여기 생산의 규모 변화 있잖아요. 생산, 가격이 아니라 요거를 알아보려면 명목 GDP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실질 GDP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그의 생산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디플레이터. 요거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는 생산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실질 GDP를 봄으로써 물가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물가 변화를 본 게 아니죠. 그럼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방법이 뭘까? 그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예요.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량 변화 지표가 아니에요. 물가 변화 지표예요. 네.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요걸로 가는 거예요. 좀 전에 배웠던 실질 GDP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명목 GDP가 분자에 있어야 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기준연도 GDP 디플레이터, 물가 수준이죠. 그걸 100이라고 놓는 건데 요걸 공식 들어가면 여러분 실질 GDP가 기준연도 가격에다가 그의 생산물 곱하는 거고 명목 GDP는 그의 가격에다가 그의 생산물을 곱하니까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준연도 가격과 물가와 물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걸 뭐 여러분 풀라는 뜻은 아니고 요 공식은 잘 기억해 놓고 여기 보면
물가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게 GDP.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한테 실력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뭐 실제로 계산하는 뜻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30년, 35년 가자 이거야. 빵, 옷, TV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식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GDP 디프를 할 때 실질 GDP 곱하기 명목 GDP 요건 지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100을 곱한 거고 그럼 둘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35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요거의 디플레이터 물가 수준제가 2030년에 비해서 얼마나 크느냐, 늘었냐, 줄은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35년. 그러면 35년의 명목 GDP를 구해야 돼. 35년에. 그러면 명목 GDP는 여기다 다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의 생산량이다. 그걸 다 곱한 거야. 그래서 3,000원, 3,000상자 50달러, 500벌, 요거 다 곱한 거 요거죠. 했더니 31만이 나왔습니다. 자, 2030년의 실질 GDP는 가격을 요게 기준이니까 요 가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생산량은 여기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3,000상자를 30달러에다가 곱하는 거고 500벌을 15달러에다가 실질 GDP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품목, 라면 하나만 봤지만 이제 세 가지 품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1만 7,500이 나왔어요. 그럼 21만 7,500분에 31만 곱하기 해서 100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2035년이 142.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앞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를 100이라고 보자. 그러면 100을 나누면 이게 42.5 더 늘었다는 게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35년이 30년의 가격으로 구입할 때 요 가격으로 요 양을 이 가격으로 구입할 때보다 요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년도의 가격보다 35년도의 가격이 42.5%, 142.5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뒤에 것만입니다. 42.5% 더 늘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42.5% 늘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예요.